요즘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식한테 용돈 좀 줬을 뿐인데 부모님께 대신 송금해 드린 건데, 그런데요, 2025년부터 바뀐 몇 가지 법과 기준 때문에 이런 단순한 거래가 증여세, 탈세, 심지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최신 제도 변화와 무심코 한 거래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주고받는 방법까지 3파트로 나누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부터 바뀐 가족 간 증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세법 개정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좀 줬다고 뭐가 문제야? 결혼자금 좀 보태준 건데 그게 죄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감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국세청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져 500만 원 이상만 돼도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반복적으로 오가는 송금,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매년 총 1200만 원을 보냈다면, 이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국세청은 AI 기반의 실시간 금융 분석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주체, 횟수, 사용처, 자산 규모, 연령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게 증여인지 대여인지 생활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모두 증여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28세 직장인 김씨. 부모님이 결혼 준비를 하라고 1억 원을 김씨 계좌에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김씨는 그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면 흔한 가족 간 지원이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김씨의 연소득과 재산을 분석한 뒤 이 돈이 김씨 본인의 힘으로는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편법 증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올립니다. 결국 김씨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즉 약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이미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30대 미혼 세대의 부모 지원금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간편 송금으로 전달된 돈까지 추적되었습니다. 이제는 간편 송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25년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가 더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등록금, 식비, 용돈 정도는 부양 의무에 따른 생활비 제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이 생활비 수준을 넘으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국세청은 그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닌 추가 자산으로 보고 전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하던 방식이지만 이제는 그 자녀가 해당 상품의 수익자가 되면 모든 원금과 이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수익 발생 시점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은 나중에 보험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 폭탄이 몰려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신고 시 불이익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기본세율 외에 가산세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감면도 어렵고 소명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 자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끼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소액 다회성 송금도 증여세 분석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꾸준히 주는 것도 누적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자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세금 내고 싶지 않으니 조금씩 쪼개서 보내야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고의적 증여세 회피로 간주되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부터는 가족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땐 명확한 증빙, 투명한 기록, 사전 신고가 핵심입니다. 무심코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보내준 그 돈이 몇 개월 뒤에는 국세청의 편법 증여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정보는 자녀 계좌에 대신 넣어준 돈,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신 입금해 준 건데요. 급하게 필요하다길래 넣어준 건데 무슨 증여예요? 나중에 갚기로 한 거예요. 가족끼리 믿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대신 입금, 대신 송금이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 씨는 결혼을 앞둔 딸의 전세 자금으로 7천만 원을 딸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게 왜 증여냐고요? 결혼 준비 도와주려고 잠깐 보탠 건데. 박 씨는 억울했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반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것을 사실상 증여로 판단, 증여세 수백만 원과 함께 20%가 넘는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신 송금도 명확한 근거 없이는 모두 증여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임대인 계좌로 바로 돈을 보냈다? 이 경우도 실제 수혜자는 자녀로 보기 때문에 송금자는 부모, 수혜자는 자녀로 증여 발생으로 간주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번의 송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반복적이고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 국세청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거래라도 고액이면 즉시 의심 거래로 플래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4천만 원을 대신 송금했다고 해봅시다. 그 대금이 부모 계좌에서 직접 자동차 판매사로 갔다 하더라도 결국 차량의 명의자가 자녀라면 그 가치는 자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돈은 차량이라는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문제입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경우, 예를 들어 30세 자녀의 이름으로 든 연금저축보험, 부모가 매달 30만 원씩 대신 내줍니다. 그렇다면 연간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이죠. 자녀는 부모님이 나중에 돌려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자녀의 자산 증가로 간주됩니다. 즉, 부모가 대신 납부한 돈은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보험료, 적금, 펀드, 주식계좌 입금까지 모두 추적됩니다. 가족 간이지만 현금 대신 부모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자금 대출 대신 부모가 직접 상환.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카드로 결제. 자녀 명의 휴대폰 요금을 부모 계좌에서 자동 이체. 이 모든 경우도 결국 혜택은 자녀가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자는 자녀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돈을 받은 쪽, 즉 자녀의 책임입니다. 국세청은 일단 의심하면 증여로 간주하고 반박하려면 자녀가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 작성 여부. 만약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차용일 상환일이 자율 서명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엑셀로 대충 만든 문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이자 지급 여부. 국세청은 무이자는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즉 1천만 원 이상 돈을 빌릴 경우 연 2%에서 4%의 이자를 주고받는 내역이 있어야 빌려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건 다 증여로 보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단 생활비와 일시적인 지원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정도까지는 생활비로 보되 지속성이 있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간주하는 식입니다. 즉 그저 생활비다, 용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5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집중 감시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송금. 부모가 직접 자녀의 주택계약금, 등록금, 차량비를 결제. 자녀 명의로 된 보험, 펀드, 주식계좌에 지속 입금. 차용증 없이 수천만 원 이상 입금.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지원받는 경우. 이런 항목은 자동으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며 소명 자료가 없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가족 간 돈 거래는 이제 증여 추정이 기본값입니다. 대신 넣어준 것은 모두 실질 수익자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 없이 이자 없이 주고받은 돈은 증여로 본다는 것이 2025년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증여세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거짓 소명 시 세무조사 및 과징금 처분, 심하면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단순히 주고받는 걸 조심하자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가족끼리 주고받은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소명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를 받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받는 자녀나 가족이 제대로 된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세금 폭탄과 가산세, 심지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에도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이 돈이 생활비인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냥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넣어줬다. 이런 방식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목 없이 입금하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문서화입니다. 즉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일, 상환 방법, 그리고 이자 조건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서명과 날인도 반드시 있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자녀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자녀에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면 차용증을 제출하고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는 이자를 주고받는 실거래 내역입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즘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지급이 없으면 형식적 문서로 보고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다면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이자를 송금해야 합니다. 이 이자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게 일관되게 이어졌는지도 봅니다. 즉 돈만 받고 이자도 안 주고 차용증만 있는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계좌 관리입니다. 송금 시 반드시 가족 간 계좌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그걸 또 부모가 대신 출금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이지만 부모가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계좌 자체가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그 계좌의 사용 주체가 자녀인지 실제로 자녀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 보관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 문서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거래 사유서, 가족 간 협의 내용, 필요시 자필 진술서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 이후 5년에서 10년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세청 사전 증여세 신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공제 한도가 있고 그 외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받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결혼자금, 주택자금처럼 큰 돈이 오갈 때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 구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성인이거나 소득이 있고 지속적으로 고액이 오간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닌 자산 이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몇 년째 보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실물 자산과 관련된 거래입니다.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모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자녀 이름으로 하고 부모가 보증금을 넣는 경우 이런 경우 모두 자산의 실질 수혜자가 자녀이므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 이전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납부했지만 자녀가 보험 수익자라면 그 이익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자녀가 갚을 의사가 있다고 말해도 그건 입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든 아니든 문서 없이 믿고 넘긴 돈은 결국 증여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자녀가 몇 년 뒤 갚았다 하더라도 이자 없이 갚았다면 여전히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반드시 문서화, 이자 송금,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열 번째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 이상이 오가는 거래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창업 자금과 같이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우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를 함께 준비하면 국세청 조사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고 계좌를 구분하고
모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신고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믿고 주는 돈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관행이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주고받은 돈이 나중에 오히려 가족 간 갈등과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작은 송금도 증빙이 필요하고 의심이 되면 먼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수록 더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더 안전하게 주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부터 가족 간 금전거래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무조사, 금융추적, 신고 시스템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한 그 돈이 나중엔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이나 자녀와의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돈을 줄 땐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빙이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이체 내역, 증여신고 등 준비해 두시고 건강한 가족관계와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어 몸에 체득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전파해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